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주식은 한 번쯤 사보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횡보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주가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일단 파트 1 회사 개요부터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설립일자는 1969년 1월 13일로 약 53년이 된 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종속회사는 241개나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삼성일렉트로닉스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주권 상장 여부를 살펴보면은 설립일로부터 6년 뒤인 75년도 6월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위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은 크게 네 가지 분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 기사를 봤을 때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분야에서 실적이 잘 나왔는지를 얘기할 때 이렇게 영어 줄임말로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위하는 사업이 크게 네 가지인데요. C, IM, 그리고 DS, 그 다음에 하만 부분이 있습니다. C라고 하는 것은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TV나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제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IM이라고 하는 것은 Information Technology의 I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스의 M을 따서 IM, 즉 갤럭시 폰이라든지 삼성페이, 그리고 빅스비 클라우드, 그 다음에 사물 인공지능, 그 다음에 AR, VR, 5G 등에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S가 있는데 DS는 디바이스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낸드 플래시, 반도체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그리고 스마트폰용 OLED 등을 생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몇 년 전에 하만이라는 오디오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를 삼성전자에서 인수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하만 부분은 커넥티드 카 시스템에 오디오나 비디오 제품 등을 넣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의 총수연항을 살펴보면은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모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통주의 경우에는 200억 주, 우선주의 경우에는 50억 주를 발행 가능한 주식수로 정관에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보통주의 경우에는 77억 주, 그 다음에 우선주의 경우는 11억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감소한 주식수를 보면은 각각 보통주와 우선주가 일부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사주 이익 소각 때문에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의 보통주와 우선주에 자기 주식수가 남아있냐라는 질문을 보면은 자기 주식수는 0%로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수는 0%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기업을 살펴보면서 자기 주식수가 0%인 것은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자기 주식수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앞으로 애플과 같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주주의 이익을 제고한다고 하면은 자기 주식수를 사들인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는 보통주의 경우에는 59억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선주의 경우에는 8억 2천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는 거래량이 0.15%로 SK 하이닉스가 0.24%, LG전자가 0.72%인 것에 비해서 즉 경쟁사에 비교해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4개의 사업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실제 사업 부문별 매출과 영업이익의 실적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C 부문의 매출, IM 부문의 매출, DS 부문의 매출, 그 다음에 하만 부문의 매출에 대해서 각각 비중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C는 19%, IM은 38%, 그 다음에 DS 부문은 40%, 그 다음에 하만 부문은 4%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출로만 봤을 때 가장 큰 두 개, 즉 IM 부문과 DS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지 삼성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영업이익도 같은 추세를 보이는지를 살펴보면은 C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체 10%, IM 부문의 영업이익은 32%, DS 부문의 영업이익은 전체 58%, 그 다음에 하만 부문의 전체 영업이익은 0%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IM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DS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 어떤 부문을 봐도 이 IM과 DS 부문이 이 삼성전자 전체를 이끌어가는 부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미래에는 그런 추세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K거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C 부문이 매출은 4%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23%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IM 부문은 영업이익이 4% 증가한 데 반해 DS는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3%씩 감소했다는 점, 하만도 실제 삼성전자가 M&A 이후에 영업이익이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30%씩 감소했다라는 점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조금은 이 하만 부분과 이 DS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의해야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서 가장 큰 매출과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IM 부문과 DS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IM 부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보면은 5G 이동통신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과 호주 등에서 확산됨에 따라서 5G 스마트폰 수요가 2020년도에 2.7억 대에서 전 세계적으로 6.1억 대로 대폭 증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휴대폰 전체에서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76%가 되고, 나머지 24%는 아직도 피처폰을 사용한다는 점은 조금 놀라운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중요한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을 봤을 때도, 센서를 봤을 때도, 방수 방진, 생체 인증에서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단순히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UX, 그 다음에 모바일 페이먼트와 AI, AR 등의 이런 서비스 경쟁력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구글 안드로이드와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업의 개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스마트폰은 2011년도 이후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연속 글로벌 1위를 입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과 생태계를 같이 하는 태블릿, 그 다음에 웨어러블, 그 다음에 액세서리 등과 같은 이런 제품과 함께 서비스와 온라인, 그 다음에 B2B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육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 생태계 안에, 이 스마트폰 생태계 안에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넣어서 점차 그 매출과 이익을 확대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IM 부문의 HHP, 즉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는 17.4%였는데 2020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떨어진 16.2%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1, 2위를 다투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에서 보급형까지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폰 라인업을 활용해서 지역별 시장, 인도나 동남아시아 쪽을 또 공략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경쟁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 해당되는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살펴보기 전에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그 다음에 추론과 같은 논리적인 정보 처리 기능을 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실제 정확한 용어는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안에는 읽고 쓸 수 있는 램과 그 다음에 읽기만 할 수 있는 롬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튜브에 따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센싱을 할 수 있는 걸로 나뉘어져 있는데 삼성전자에서 가장 잘하는 이 저장 공간에서 필요한 D램과 낸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로직 분야에서는 CPU와 GPU 그리고 NPU가 있는데 CPU에서 유명한 것은 바로 인텔이 있고 GPU에서 유명한 것은 엔비디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센싱 분야에서는 세계 1위는 소니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뒤를 바짝 따라서 삼성전자가 추격하고 있는 형상을 다들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국내외 시장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저장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버용 수요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요 급증과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모바일과 PC용 수요가 확대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2021년도에도 비대면 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2020년도 대비 2021년도에는 15%나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스마트폰 및 데이터 센터의 서버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업의 개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메모리 사업에서 EUV 극자외선을 공정을 업계 유일하게 양산에 적용해서 차세대 D램 개발의 핵심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국내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실제 이렇게 EUV를 가장 많이 전 세계 반 이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만의 TSMC인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고성장이 예상되는 전장, 웨어러블, 커스텀 SoC 등과 같이 펀드리 공급처 확대를 노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팹리스에서 지금 TSMC와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선점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강한 수요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D램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2020년도 기준 전 세계의 43.1%로 D램 분야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볼 때 고정비 비중이 크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고 변동비의 비중이 크면은 단순 비례 증가이기 때문에 원재료나 재고 자산의 가격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시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원재료와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 등이 40%를 차지해서 가장 큰 단일 비중을 차지하고 뭐 외주 용역비나 광고 선전비, 그다음에 판매 촉진비와 같은 변동비 성격이 강한 것들도 한 8, 9%를 차지하기 때문에 원재료와 합치면은 약 50% 정도 이상의 비중을 변동비의 비중으로 갖고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 변동비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 않고 고정비의 비중 또한 굉장히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급여나 퇴직급여,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에서 약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뭐 고정비에 치우쳐져 있다, 변동비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중이 비슷비슷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대차 정보를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 대차 잔고 수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총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식수는 1.34%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대차 잔고 주수가 늘어난 것은 아무래도 작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데 따른 일부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이렇게 대차 잔고 주수가 늘어나서 공매도를 하려는 아마 시도로 보인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우리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공식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K거 기준으로 먼저 자본금과 자본, 부채와 자산이 최근 5년 동안 어떠한 추세를 보였는지를 살펴보면은 자본금은 0%, 자본은 7.5%, 부채는 8.1%, 그 다음에 자산은 3.2%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 그리고 파운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시설 투자를 몇십 조를 해야 되는 기업이 증자를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자본금을 한 번도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시설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꾸준히 발생시키고 있다는 뜻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증감률이 매년 7.5%씩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부채의 증가율은 자본의 증가율보다는 조금 높은 상태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아무래도 기업이 크고 우량하기 때문에 부채를 사용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자본 자체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은 매년 3.2%씩 5년 동안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자본의 비중이 부채의 비중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고, 자본금은 계속해서 8,975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의 상승률이 자본의 상승률보다는 크지만 어쨌든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의 비중이 부채 비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는 역시 우량하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우리가 이 영업이익은 20% 이상을 넘을 때 이 회사가 그 자신이 하는 사업 분야에서 메타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호황기를 누릴 때는 2017년도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20%가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와 이 핸드폰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는 뜻이 되고 자신들이 조금 더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도 그만큼 수요가 계속해서 지속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나서 12.1%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는 반등해서 15.2%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4분기 2021년 3분기 3월까지를 마지막으로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4분기 동안을 보면은 15.8%로 점차 2020년도 1년보다는 최근 4분기 기준으로도 더욱더 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은 최근 5년 기준으로 보면은 4.9%씩 상승했고 매출액은 그보다 낮은 3.4%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외상 매출의 비중이 현금 매출보다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실제 매출은 발생하지만 들어오는 현금이 없어서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제 회사에서 외상 매출의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살펴볼 때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실제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그리고 최근 4분기 거를 가져와 봤는데 13% 후반에서 17% 초반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최근 2020년도에는 14.6%로 일부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최근 4분기 기준으로는 1.1% 전년
2020년도 대비 상승을 해서 15.7%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회사가 100원을 팔았을 때 157원 정도는 외상으로 판다라는 뜻이 됩니다. 실제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을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3.4%씩 상승을 했을 때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중이 5.7%씩 상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의 비중이 지금은 떨어지지 않는 계속 15%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추세를 조금 더 완화시키거나 이 매출채권 비중을 낮춰서 현금화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높이면서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을 점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 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재고자산만 급증하면 위험신호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삼성전자 창고에 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재고자산 회전율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에 10일이었던 재고자산 소진율이 2019와 2020년도에는 그보다 낮은 8대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3, 4년 전보다 현재 재고자산이 조금 덜 빠르게 소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과 재고자산의 K거 기준으로 얼마만큼씩 성장하는지를 보면은 매출액은 매년 3.2%씩 성장하는데 반해 재고자산은 1.5%씩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매출액은 마이너스가 감소하고 있는데, 만약에 재고 자산은 계속해서 플러스로 증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 시설이 필요한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와 같은 이렇게 반도체 생산 시설 때문에 유형자산의 비중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 대비 유무형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2020년도 기준으로 56%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액의 56%가 유형자산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7.8% 정도가 무형자산 비중으로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유형자산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참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토지, 건축 및 구축물, 기계장치,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기타 등이 있는데, 이 건축 및 구축물에 파운드리와 같은 이렇게 반도체 생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노광 장비나 이러한 반도체 건물에 들어가는 기계 장치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단위가 100만 원인 것을 고려해보고 보신다면 매년, 즉 이 단기라는 것은 2020년인데 2020년도에 감가상각 됐던 금액이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5의 자리가 100만이니까 100만 10억조, 27조 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으로 처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유형자산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매년 천문학적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서는 항상 얼마만큼의 개발비를 자산화시키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연구개발 비용 표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 당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21조 2292억 원이며, 이중 정부 보조금 82억과 자산화된 1095억 원을 제외한 21조 1115억 원을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21조 2292억 원이라는 전체 연구 개발 비용 중에서 대부분의 금액인 21조 1115억 원을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연구 개발비로 남아있는 것은 자산화시킨 것은 82억 더하기 1095억 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전에 다른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연구개발 비용에서 이렇게 개발비를 자산화시키는 비중이 꽤나 높은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기업들은 비용을 몇 년에 걸쳐서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 회사의 비용을 낮게 계상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연구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가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용을 그 당해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하나 더 살펴보면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0기,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인데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회사가 캐펙스, 이렇게 연구 지출을 통해서 그 미래의 성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손익계산서의 항목별 증감률을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최근 4분기 기준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매출액은 매년 3%씩 상승했을 때 매출 원가는 그보다 높은 4%씩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매년 3%씩 상승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행히 판관비의 경우는 1%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영업이익은 5%씩 매년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영업의 손익을 더하고 뺀 값인데요.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매년 4%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매출액의 상승률이 3%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매출액이 상승을 해야지 매출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증가하고 판관비는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영업이익이 매년 상승하는 정도가 10 또는 15%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매출액을 매년 상승하는 이 정도를 그 폭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배당과 배당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5년치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2016년도에는 주당 570원, 그 다음에는 850원, 1416원, 1416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주당 2994원을 배당으로 지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당은 이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네 분기를 다 합한 금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1.58%에 불과했던 현금 배당 수익률이 2020년도에는 3.7%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삼성전자에서 승계 작업을 위해서 특별 배당을 실시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21년도에는 2,994원 정도의 배당을 할 거라고는 예상이 안 되고, 1,416원보다는 크지만 한 2,000원보다는 낮은 금액에서 배당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국고채 금리가 3년 기준으로 1.44%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2019년도 기준으로 봐도 삼성전자를 배당주, 좀 낮은 수준의 배당이지만 안정적인 배당처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주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우리는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당기순이익과 비교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당기순이익보다는 크거나 비슷해야지 영업의 질이 좋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다른 녹색이 바로 당기순이익인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대체적으로 당기순이익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 자체가 감가상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은 실제 비지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항상 당기순이익보다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실제 K거 기준으로 매년 몇 %씩 상승했는지를 살펴보면은, 당기순이익은 매년 4%씩 상승했던 데 반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매년 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추세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잉여 현금 흐름은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뺀 값인데 캐펙스의 비중이 전년도에 너무 높아서 잉여 현금 흐름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FCF가 그 다음 연도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주가도 같이 급상승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재무 상태표에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은 잉여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에 잉여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때 당시에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갈 때도 약 20% 넘는 프리 캐시플로우가 상승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즉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은 실제 TTM 최근 4분기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2020년도보다 이 최근 4분기가 더 큰 폭으로 FCF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폭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최근 지지부진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영업활동과 캐펙스 그리고 잉여연금 흐름의 K거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은 영업활동 연금 흐름은 매년 6%씩 상승할 때 잉여연금 흐름은 3%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캐펙스는 항상 영업활동과 잉여연금 흐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계속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를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 부채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봐야 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 한 번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보다 작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서는 실제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굉장히 양질의 투자와 영업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상대적으로 작은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도에 65조 2천억 원 정도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발생시켰는데 그 중에 53조 원을 투자활동에 다시 투자했고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약 8조 3천억 원의 돈을 끌어다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6년도에 비해서 약 3조가량은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가 약 30조 원가량이 되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도 굉장히 풍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분면과 B사분면에 속하는 회사라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누는 기준은 아래와 같고, 실제 삼성전자의 최근 3년치, 즉 2018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자산 부채를 나눠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 영업 성격으로 운영하고 있는 순자산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실제 당기 순이익을 이만큼 벌었다는 뜻이 되는데 2018년도를 보면은 실제 28.84%로 굉장히 큰 ROE를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고 2019년도에는 13.38%로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최근 즉 2020년도 1년 기준으로 보면은 16.72%로 다시 반등을 했고 2021년도에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인 것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비영업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경우에는 2020년도 기준으로 120조 원 가량이 되니까 엄청난 금액의 캐시나 그리고 뭐 투자 자산 등으로 120조 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실탄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안팎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큰 실탄을 가지고 적극적 M&A를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이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세계적 기업들과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이 남아있는 비영업 성격의 자산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M&A와 같은 수단을 계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뉴스 기사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전자가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당연히 A 사분면에 속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ROE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버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영업 성격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최고점에 달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A 사분면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이 ROE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다시 2018년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의 기업 주가 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5년 동안 최저점은 약 주당 29,119원이고 최고점은 96,800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당 79,300원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뺀 시가총액은 약 473조 정도가 돼서 코스피 1위, 우리나라 대표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 삼성전자와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지수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코스닥은 매년 최근 5년 동안 K거 기준으로 매년 8%씩, 코스피는 10%씩 상승했던 데 반해 삼성전자는 최근 5년 동안 23.1%,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25.5%가 상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떠한 유튜브 중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지 삼성전자 우선주를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전자 대신에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져가는 것이 주가 측면에서도 배당 측면에서도 훨씬 나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S림으로 살펴본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ROE가 최근 16년부터 20년도까지 다음과 같은 추이를 보였고, 평균 5년치 평균을 보면은 14.36%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2019년도 기준인 8.69%의 ROE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적정 주가는 42,000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79,300원인 것을 고려해 보면은 굉장히 적정 주가가 훨씬 더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5년 평균인 14.36을 대입해 본다면 7만 원대로 현재 주가보다 그래도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도 예상을 해보면은 컨센서스가 13.95%인 것을 고려해 보면은 적정 주가는 68,713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19년도 5년 평균 그리고 2021년 예상 모두 현재 주가보다는 조금 낮게 적정 주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인데요. 저평가 여부를 살펴보면은 S림 방식으로 살펴본 ROE 기준으로는 적정 가치라고 보여지거나 혹은 조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강남에 있거나 또는 비강남에 있는 이유만으로 가격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죠. 그만큼 삼성전자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 가치의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 꾸준한 배당을 지급했고, 삼성전자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당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배당 성장성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 성장성을 보면은 캐펙스가 K거 기준으로 8%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세계적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AI나 무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 증대에 맞춰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나 그리고 이런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웨어러블 기기 등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성 입장에서 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13.38%로 조금은 부족했고 2020년도에도 16.7%로 사실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성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ROE의 퍼센트가 앞으로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0년도 잉여현금 흐름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반등했고 2021년도에도 이 잉여현금 흐름이 더욱더 상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건전성을 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29조 원이나 돼서 양호하고 청산시에도 120조 원 가량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 봤을 때도 회사가 갖고 있는 쓰지 않는 비영업적 자산이 120조 원이 되는 기업은 10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 2020년도 급등으로 현재는 적정 가치를 받고 있지만 기업의 M&A를 통한 확장 및 반도체의 수요 증가 그리고 ASP 증가에 따른 수혜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 단기간에 수익을 보려는 마인드보다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마인드로 투자를 한다면 삼성전자는 그에 보답할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기업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